그대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은가? 어릴 적 함께 뛰놀며 한 이불을 덮고 자던 형제가 결혼한 뒤부터 미묘하게 멀어지고 언젠가부터 형제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며 말 한마디도 조심스러워지는 순간을 말이다. 형제는 여전히 형제인데 예전처럼 편하게 만나지 못하고 전화 한 통하기도 어색하며 명절에 얼굴을 봐도 껄끄러운 그 미묘한 감정을 말이다. 이것이 그대의 잘못인가? 형제가 변한 것인가? 아니다. 문제는 형제 사이에 새로운 중심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바로 배우자다. 결혼 전까지 형제는 같은 부모를 중심으로 같은 방향을 보며 살았다.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각자의 삶의 배우자라는 새로운 중심이 생긴다. 형은 형수를 중심으로 살고 동생은 재수를 중심으로 살며 언니는 형부를, 누나는 매형을, 여동생은 매제를 중심으로 살게 된다. 배우자는 형제와 피로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다. 다른 집에서 자랐고 다른 가치관을 가졌으며 다른 기준으로 세상을 본다. 이들이 형제 관계에 개입하면서 형제 사이의 균형은 자연스럽게 흔들린다. 세상 사람들은 말한다. 형제니까 평생 가까이 지내야지.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배우자가 개입하는 순간 형제 관계는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이요. 인간 관계의 구조적 변화다. 내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며 수많은 가정의 흥망성쇠를 지켜보았다. 형제 간의 우애가 깊어 말년까지 서로를 돌보는 이들도 있었고, 결혼 후 급속히 멀어져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이들도 있었다. 그 차이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배우자의 개입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하느냐의 차이였다. 지금부터 내가 전하는 것은 배우자가 형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그 속에서 평온을 유지하는 지혜다. 귀 기울여 들으라. 이것은 그대의 형제 관계를 지키는 길이니라. 첫째, 형제의 세계에 새로운 중심이 등장한다. 형제는 같은 부모 품에서 자란 존재다. 어릴 때의 형제는 같은 기준, 같은 규칙, 같은 감정의 기둥을 공유했다. 부모가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부모가 그르다고 하면 그른 것이었다. 부모의 가치관이 형제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그러나 결혼과 동시에 이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다. 형은 이제 형수가 삶의 중심이 되고 동생은 재수가 삶의 중심이 된다. 형제의 중심이 부모에서 배우자로 이동하는 것이다. 부모는 형제에게 공통의 기준을 주었지만 배우자는 서로 다른 기준을 갖고 있다. 형수는 자신이 자란 가정의 방식이 옳다고 생각한다. 명절 음식은 이렇게 해야 하고 집안일은 저렇게 해야 하며 아이는 이런 식으로 키워야 한다고 믿는다. 재수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친정에서 배운 방식이 당연하다고 여긴다. 부모님을 모시는 법, 돈을 쓰는 법, 명절을 보내는 법, 모든 것이 자신의 기준에 맞춰져 있다. 매제는 또 다르다. 남자로서의 시각에서 가족 관계를 바라본다. 처가와의 거리, 처가 식구들과의 만남, 모든 것을 자신의 편의와 가정의 평화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옳게도 마찬가지다.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에서 조심스럽고 남편의 누이들을 대할 때도 미묘한 거리감을 느낀다. 문제는 이 모든 배우자들의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형수는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재수는 각자 집에서 편하게 보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매제는 처가 식구들과 자주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만 옳게는 시댁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한다. 형수는 부모님께 자주 연락해야 한다고 믿지만 재수는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매제는 명절 선물은 간소하게 하자고 하지만 옳게는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서로 다른 기준들이 충돌하면서 형제 관계는 자연스럽게 복잡해진다. 어릴 때는 우리 집 방식이라는 하나의 기준만 있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형수네 집 방식, 재수네 집 방식, 매제네 집 방식, 옳게네 집 방식이 각각 존재한다.
형제는 더 이상 같은 기준으로 살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형제 자신도 변한다는 것이다. 형은 형수의 영향을 받아 생각이 바뀌고, 동생은 재수의 시각을 받아들이며, 언니는 형부의 가치관을 이해하게 되고, 누나는 매형의 입장을 고려하게 된다. 10년, 20년이 지나면 형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배우자의 영향으로 각자 다른 방향으로 성장한 것이다. 이것이 형제가 멀어지는 첫 번째 이유다. 새로운 중심이 등장하면서 형제는 더 이상 같은 궤도를 돌지 않게 되는 것이다. 둘째, 배우자는 피가 아니라 생활로 묶인 존재다. 형제는 피로 연결되었다. 하지만 배우자는 생활로 연결된다. 생활은 피보다 훨씬 강하고 현실적이다. 매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며, 함께 아이를 키우고, 함께 돈을 벌어 함께 쓴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함께 나눈다. 이런 생활이 10년, 20년 쌓이면 그 유대감은 피보다 강해진다. 형제는 어릴 때 함께 살았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떨어져 산다. 1년에 몇 번 만나고 전화 통화를 가끔 하며 명절에 얼굴을 보는 것이 전부다. 하지만 배우자는 매일 24시간을 함께 산다. 당연히 배우자의 영향력이 형제보다 클 수밖에 없다. 그러니 배우자의 감정은 형제 사이에 그대로 전파된다. 형수가 시동생네에 대해 불만을 품으면 형은 그 불만을 듣고 영향을 받는다. 처음에는 그래도 동생인데 라고 방어하지만 같은 말을 수십 번, 수백 번 듣다 보면 생각이 바뀐다. 그러고 보니 동생이 좀 이기적인 것 같기도 해. 동생네가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네. 재수도 마찬가지다. 지영님네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가지면 동생에게 그 감정을 표현한다. 동생은 처음에는 형을 편들지만 아내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 형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매제가 처형이나 처제에 대해 거리를 두고 싶어하면 아내도 자연스럽게 친정 식구들과 덜 만나게 된다. 올케가 시누이들과 불편해하면 남편도 누이들에게 연락하는 횟수가 줄어든다. 이것은 배우자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배우자는 자신의 가정을 지키려는 것뿐이다. 배우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집의 평화다. 시댁이나 처가 식구들과의 관계보다 우리 부부, 우리 가정이 우선이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배우자는 형제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려고 한다. 형제들과의 만남이 부담스러우면 만남을 줄이려 하고, 형제들과의 갈등이 생기면 거리를 두려 한다. 형제 본인은 형제니까 이해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배우자는 가정의 평화가 먼저라고 생각한다. 이 차이가 형제 관계를 흔든다. 정약용이 말하노니 사람의 감정은 피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서 갈린다. 배우자의 마음이 형제를 향하면 가까워지지만 배우자의 마음이 불편하면 형제는 쉽게 멀어진다. 형제 사이의 온도는 배우자의 감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셋째, 배우자의 감정 해석이 형제 관계를 다시 그린다. 형제끼리 나눈 말 한마디를 배우자는 다른 시선으로 해석한다. 형제끼리는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도 배우자가 듣기에는 무례하게 들릴 수 있다. 형제끼리는 농담으로 한 말도 배우자에게는 진담으로 들릴 수 있다. 형제끼리는 관심의 표현이었던 것도 배우자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다. 형님, 요즘 주머니 사정은 좀 어때? 형제끼리는 그냥 안부를 묻는 말이지만 형수는 이렇게 생각한다. 시동생이 우리 경제 사정을 캐묻네. 혹시 돈 빌리려는 거 아니야? 애들 교육은 잘 시키고 있어? 형제끼리는 관심 어린 질문이지만 재수는 이렇게 해석한다. 지영님이 우리 애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 제대로 못 키운다고 생각하는 건가? 언니, 명절에는 우리 집에 올 거지? 누이끼리는 당연한 약속이지만 매제는 이렇게 받아들인다. 처형이 또 명절에 오라고 하네. 우리도 바쁜데 왜 매번 우리만 가야 하지? 누나, 이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놀러와? 형제끼리는 반가운 초대지만 올케는 이렇게 생각한다. 진우이가 또 부르네. 주말에 쉬고 싶은데 또 가야 하나? 형제는 피로 연결됐기에
조금의 거친 말쯤은 넘어갈 수 있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으니 상대의 진심을 안다. 말투가 퉁명스러워도 표현이 서툴러도 그 속에 담긴 진심을 이해한다. 하지만 배우자는 그 역사를 모른다. 형제 간의 미묘한 뉘앙스도 오랜 세월 쌓인 신뢰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말 그대로만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말을 자신의 기준으로 해석한다. 더 큰 문제는 배우자의 해석이 형제 본인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다. 형은 동생과의 대화를 별 생각 없이 넘겼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형수가 시동생이 오늘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건 좀 무리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 형은 다시 생각하게 된다. 그러고 보니 동생이 좀 건방진 것 같기도 하네. 동생도 마찬가지다. 형과의 만남에서 별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집에 와서 재수가 시영님이 오늘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던데? 라고 하면 동생도 다시 생각하게 된다. 그러고 보니 형이 우리를 좀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해. 배우자의 해석, 형제의 재해석, 관계의 거리, 이 공식은 너무나 자주 반복된다. 그리고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형제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진다. 특히 배우자들끼리 만났을 때 문제가 커진다. 형수와 재수가 명절에 함께 음식을 준비한다. 작은 의견 차이가 생긴다. 저는 이렇게 하는데 형님은 왜 그렇게 하세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간다. 하지만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 서로에 대한 불편함이 쌓인다. 매제와 매제가 만난다. 술자리에서 정치 이야기를 한다. 의견이 다르다. 논쟁이 격해진다. 한 번의 논쟁이 평생의 거리감을 만든다. 올케와 올케가 만난다. 조카들 이야기를 한다. 은근히 자기 아이를 자랑한다. 상대방은 그것을 비교로 느낀다. 불편한 감정이 생긴다. 이런 배우자들 간의 갈등이 형제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내가 시영님 욕을 하면 형에게 연락하기 싫어지고 남편이 처제 험담을 하면 동생과 만나기 불편해진다. 형제는 형제끼리만 있을 때는 편하다. 하지만 배우자가 함께하면 조심스러워진다. 무슨 말을 해도 배우자가 어떻게 해석할지 걱정된다. 그래서 말을 아끼고 표현을 조심하며 점점 거리를 둔다. 이것이 배우자의 해석이 형제 관계를 바꾸는 방식이다. 넷째, 형제는 서로 비교의 대상이 되고 배우자는 그 비교에 민감하다. 형제는 태어날 때부터 비교의 대상이었다. 어릴 때는 부모가 비교했다. 형은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언니는 착한데 너는 왜 말을 안 들어? 이런 비교 속에서 자랐다. 성인이 되어서도 비교는 계속된다. 누가 더 좋은 대학을 나왔는지, 누가 더 좋은 직장을 다니는지, 누가 더 일찍 결혼했는지, 누가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났는지, 그리고 결혼 후에도 비교는 끝나지 않는다. 누가 더 큰 집에 사는지, 누가 더 좋은 차를 타는지, 누가 아이를 더 잘 키우는지, 누가 부모님께 더 효도하는지, 누가 경제적으로 더 여유로운지. 형제는 평생의 비교 대상이다. 문제는 배우자가 이 비교를 더 예민하게 느낀다는 것이다. 형제 본인은 그래도 형제니까라는 마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 형이 잘 산다고 해서 질투하지 않고 동생이 성공했다고 해서 시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축하해주고 기뻐해준다. 하지만 배우자는 다르다. 형수는 생각한다. 시동생네는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왜 이 모양일까? 우리 남편은 형만큼 능력이 없나? 이런 생각이 쌓이면 시동생네를 만나는 것이 불편해진다. 재수는 생각한다. 시영님네는 부모님 도움을 많이 받았더라. 우리는 맨손으로 시작했는데 불공평해. 이런 생각이 쌓이면 시영님네에 대한 불만이 생긴다. 매제는 생각한다. 처형네는 벌써 집을 샀는데 우리는 아직 전세야. 처형 남편은 돈을 잘 버나 봐. 이런 생각이 들면 처형네와 만나기 꺼려진다. 올케는 생각한다. 진우이네는 애들을 학원을 몇 개나 보내는데 우리는 여유가 없어서. 이런 생각이 들면 신우이네를 만날 때 위축된다. 비교는 곧 감정이다. 감정은 곧 거리다. 형제보다 배우자가 더 민감하기 때문에 비교는 형제 관계의 균열을 만든다.
더 큰 문제는 배우자가 이런 감정을 숨기지 못한다는 것이다. 형님네는 참 잘 사시네요. 겉으로는 축하하는 말 같지만 속에는 씁쓸함이 담겨 있다. 형제는 그 뉘앙스를 느낀다. 그래서 불편해진다. 동생네는 좋겠어요.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시니까. 겉으로는 부러워하는 말 같지만 속에는 불만이 담겨 있다. 형제는 그것을 알아차린다. 그래서 거리를 둔다. 형제끼리는 성공과 실패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가 개입하면 그것이 어려워진다. 배우자의 비교 심리가 형제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 격차가 클 때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한쪽은 부유하고 한쪽은 가난하면 가난한 쪽의 배우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부유한 쪽의 배우자는 우월감을 느낀다. 이 감정들이 형제 관계를 서서히 부식시킨다. 명절에 만나면 더욱 도드라진다. 선물의 크기, 옷차림, 차량, 모든 것이 비교된다. 아이들의 학교, 학원, 성적까지 비교된다. 이런 비교 속에서 형제는 점점 만나기 싫어진다. 형제니까 차별 없이 대해야지라고 말은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경제적 차이는 관계의 차이를 만든다. 배우자가 그 차이를 예민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다섯째, 배우자는 자기 가족을 우선한다. 형제는 부모가 같지만 배우자는 친정과 시댁이라는 다른 의무를 갖고 있다. 이 의무는 형제 관계보다 훨씬 강하다. 명절에 어디를 갈 것인가? 친정에 갈 것인가? 시댁에 갈 것인가? 이 문제 하나만으로도 부부는 갈등한다. 그리고 이 갈등은 형제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아내가 명절에는 우리 친정에 가고 싶어라고 하면 남편은 형제들과의 만남을 포기해야 한다. 남편이 명절에는 우리 집안 모임이 있어라고 하면 아내는 친정 식구들을 못 만난다. 이런 선택이 반복되면서 형제와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부모님 병원비를 누가 얼마나 낼 것인가? 이 문제도 배우자의 입장이 크게 작용한다. 형수는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든데 왜 우리만 많이 내야 하나? 라고 생각한다. 재수는 시형님네는 여유가 있으니 더 내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 올케는 시아버님 병원비는 남편 형제들이 같이 내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의 차이가 형제 간의 갈등을 만든다. 조카들 생일 선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형수는 조카들 생일에는 선물을 크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재수는 형식적으로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한다. 매제는 처조카들한테까지 신경 쓸 필요 있나? 라고 생각하고 올케는 시조카들한테는 정성을 다해야지라고 생각한다. 이런 차이 때문에 서로에 대한 섭섭함이 생긴다. 집안 행사 참석 여부도 마찬가지다. 형제 중 누군가의 결혼식, 돌잔치, 환갑잔치, 이런 행사에 참석할 것인가 말 것인가. 형제 본인은 당연히 가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배우자는 꼭 가야 하나? 우리도 바쁜데 라고 생각한다. 특히 먼 거리에 살 경우 더욱 그렇다. 왕복 몇 시간을 운전해야 하고 하루를 통째로 써야 하는데 배우자는 그것이 부담스럽다. 그냥 축의금만 보내면 안 될까? 이런 배우자의 말에 형제는 난처해진다. 가고 싶지만 배우자 때문에 못 간다. 결국 참석을 포기한다. 그러면 다른 형제들은 섭섭해한다. 중요한 날에 왜 안 왔어? 변명하기도 어렵다. 아내가 가기 싫어해서라고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배우자의 의사가 형제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친정과 시댁의 균형 문제도 있다. 아내는 자신의 친정을 더 챙기고 싶어 한다. 남편은 자신의 형제를 더 챙기고 싶어 한다. 하지만 시간과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다. 친정을 챙기면 시댁을 못 챙기고 시댁을 챙기면 친정을 못 챙긴다. 이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다. 그리고 이 갈등은 형제 관계를 약화시킨다. 정약용이 말하노니 가정의 평안이 사람의 첫돌이다. 배우자는 자신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형제 관계보다 부부 관계가 먼저고 형제의 편의보다 자기 가정의 평화가 중요하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형제의 선택은 항상 배우자의 감정을 통과해야 한다. 배우자가 불편해하는 일은 하기 어렵다.
배우자가 원하지 않는 만남은 성사되기 힘들다. 배우자가 부담스러워하는 의무는 피하게 된다. 이것이 배우자가 자기 가정을 우선하면서 형제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다. 여섯째, 형제는 조심하지만 배우자는 더 솔직하다. 형제끼리는 조심한다. 오랜 세월 함께 자랐기에 어떤 말을 하면 상대가 상처받는지 안다. 어떤 행동을 하면 관계가 틀어지는지 안다. 그래서 말을 아끼고 감정을 숨기고 오래된 관계를 지키려 노력한다. 형이 동생에게 섭섭한 일이 있어도 직접 말하지 않는다. 그래도 동생인데 라며 넘어간다. 동생이 형에게 불만이 있어도 참는다. 형이니까 라며 이해하려 한다. 누나가 동생에게 화가 나도 표현을 조심한다. 그래도 내 동생인데 라며 감정을 억누른다. 여동생이 언니에게 서운해도 내색하지 않는다. 언니니까 라며 받아들인다. 하지만 배우자는 그렇지 않다. 그들은 형제의 역사를 모른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추억도 없고 형제 간의 미묘한 균형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배우자는 더 솔직하고 더 직접적이고 더 감정적이다. 형수는 시동생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는다. 시동생은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시동생네는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아. 시동생은 형님한테 더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재수도 마찬가지다. 시형님은 왜 맨날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시형님네는 부모님한테 더 받았으면서 왜 우리한테까지 똑같이 나누라고 해? 시형님은 우리 사정도 모르면서 왜 참견해? 매제는 처가 식구들에 대해 거침없이 말한다. 처형은 왜 그렇게 간섭이 많아? 처제는 좀 철이 없는 것 같아. 처가 식구들은 명절 때마다 왜 우리한테 오라고 해? 옳게도 시댁 식구들에 대한 불편함을 표현한다. 시누이는 왜 자꾸 우리 집에 오려고 해? 시누이는 좀 배려가 없는 것 같아. 시누이는 우리 애들이랑 자기 애들이랑 비교하는 것 같아. 이런 배우자의 솔직한 표현이 형제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형제는 서로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던 불만들이 배우자를 통해 표출된다. 형제끼리는 조심스럽게 피해갔던 문제들이 배우자를 통해 폭발한다. 형수님이 그러시던데 형님은 우리를 무시하신다면서요? 재수 씨가 말하더라고요. 동생네는 우리한테 섭섭하대요. 매형이 불편해하시던데 우리 너무 자주 만나자고 하는 거 아닌가요? 올케가 그러던데 우리가 조카들한테 관심이 없다면서요? 이렇게 배우자를 통해 전달된 메시지는 더 날카롭게 느껴진다. 형제끼리 직접 이야기했다면 부드럽게 풀렸을 일도 배우자를 거치면 관계의 균열이 된다. 형제 관계는 조심스러운 관계다. 오랜 역사가 있고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으며 평생을 함께 가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우자 관계는 현실적인 관계다. 당장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자기 가정의 평화를 지키며 배우자의 편의를 우선하는 관계다. 현실은 언제나 감정을 이긴다. 형제끼리 쌓아온 조심스러운 균형은 배우자의 솔직한 한마디에 무너진다. 형제끼리 지켜온 오랜 예의는 배우자의 직접적인 표현에 깨진다. 이것이 형제는 조심하지만 배우자는 솔직해서 생기는 문제다. 일곱째, 형제 관계의 최종 결정권은 배우자가 가진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실이다. 형제가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배우자가 불편하면 만남이 줄어든다. 형제가 아무리 좋게 넘어가도 배우자가 단단히 마음을 닫으면 그 관계는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 형제가 아무리 가까이 지내고 싶어도 배우자가 거리를 두고 싶어 하면 관계는 멀어진다. 왜 그런가? 결혼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배우자이기 때문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함께하는 사람은 배우자다.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사람도 배우자고, 돈을 함께 벌고 함께 쓰는 사람도 배우자다. 아이를 함께 키우고 미래를 함께 계획하며 모든 인생의 결정을 함께 내리는 사람이 배우자다. 배우자가 불행하면 자신도 불행하다. 배우자가 불편해하면 자신도 편할 수 없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러니 형제의 선택은 항상 배우자의 감정을 통과해야 한다.
형제 모임이 있다. 형은 가고 싶다. 하지만 형수가 꼭 가야 해. 주말에는 우리 가족끼리 보내면 안 돼? 라고 하면 형은 고민한다. 형수를 설득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형수가 섭섭해한다. 결국 형제 모임을 포기한다. 동생네가 어려워서 도움을 요청한다. 동생은 형에게 부탁한다. 하지만 형수가 우리도 여유 없는데 왜 시동생을 도와줘야 해? 라고 하면 형은 난처해진다. 형수를 무시하고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러면 가정에 불화가 생긴다. 결국 동생을 못 돕는다. 누이가 명절에 친정에 먼저 가고 싶어 한다. 하지만 매제가 처가에 먼저 가기는 좀 부담스러워라고 하면 누이는 어쩔 수 없다. 매제를 설득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부부 사이가 불편해진다. 결국 친정 방문을 포기한다. 여동생이 오빠에게 도움을 주려 한다. 하지만 올케가 우리 일에 시누이가 왜 끼어들어? 라고 불편해하면 오빠는 여동생과 거리를 둔다. 아내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든 선택에서 배우자의 의견이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이것은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다. 가정을 이룬 사람은 배우자의 마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정약용이 말했다. 가정의 평안이 사람의 첫 돌이다. 그대는 형제를 선택할 수 있지만 배우자의 평온 없이는 살 수 없다. 형제와의 관계가 아무리 소중해도 그것이 배우자를 불행하게 만든다면 지킬 수 없다. 배우자가 행복해야 가정이 평화롭고 가정이 평화로워야 삶이 안정된다. 형제와의 관계 때문에 가정이 흔들린다면 형제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배우자가 형제 관계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는 이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까지 귀 기울인 그대는 알았을 것이다. 배우자가 개입하면 형제는 멀어진다는 것을, 그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이다. 첫째, 형제의 배우자를 형제만큼 존중하라. 형제만 챙기고 배우자를 무시하면 그 순간 형제 관계는 끝난다. 형수에게도 안부를 묻고 제수에게도 관심을 보이며 매제에게도 예의를 갖추고 올케에게도 따뜻하게 대하라. 배우자가 편안해야 형제 관계도 편안해진다. 명절에 만날 때 형제에게만 말을 걸지 마라. 배우자에게도 먼저 인사하고 배우자의 이야기도 들어주며 배우자의 수고도 인정하라. 형수님, 음식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제수씨, 조카들 잘 키우시네요. 매형, 요즘 일은 어때요? 올케, 우리 형 잘 챙겨줘서 고마워요. 이런 작은 관심이 배우자의 마음을 연다. 둘째, 배우자의 감정이 불편한 일은 하지 마라. 형제가 편하려면 배우자가 편해야 한다. 형제와 자주 만나고 싶어도 배우자가 부담스러워하면 횟수를 줄여라. 형제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도 배우자가 반대하면 방법을 제고하라. 형제와 가까이 지내고 싶어도 배우자가 거리를 원하면 존중하라. 이것이 냉정한 것이 아니다. 현명한 것이다. 배우자를 무시하고 형제 관계를 유지하려 하면 결국 둘 다 잃는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틀어지고 형제와의 관계도 껄끄러워진다. 셋째, 돈과 부탁은 최소화하라. 배우자는 돈 문제에 가장 민감하다. 형제 간의 금전 거래는 피하라. 빌려달라는 부탁도 도와달라는 요청도 조심하라. 돈이 오가는 순간 배우자의 감정이 개입하고 관계는 복잡해진다. 부탁도 마찬가지다. 형제에게 자주 부탁하면 배우자가 부담스러워한다. 왜 우리한테만 부탁해? 우리도 바쁜데. 이런 불만이 쌓인다. 정말 필요한 부탁만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해결하라. 넷째, 각자의 가정을 우선하는 선택을 이해하라. 형이 형제 모임에 오지 못한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마라. 그것은 형이 그대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형수와 아이들을 우선해서다. 동생이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지 마라. 그것은 동생이 그대를 잊어서가 아니라 자기 가정이 바빠서다. 누이가 친정에 자주 오지 못한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라.
그것은 누이가 그대를 소홀히 해서가 아니라 매제와의 균형을 맞춰야 해서다. 이런 선택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라. 배우자가 있는 사람에게 가정이 최우선이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섯째, 깊이 얽히지 마라. 형제는 가깝되 너무 깊이 얽히지는 마라. 적당한 거리가 가장 건강한 거리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괜찮고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다. 명절에 얼굴 보고 중요한 일 있을 때 연락하며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서로의 집안일에 깊이 개입하지 마라. 조언은 해도 간섭은 하지 말고 관심은 가져도 참견은 하지 마라. 가까운 형제일수록 거리 조절이 더 중요하다. 너무 가까우면 배우자가 부담스러워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면 모두가 편안하다. 결론. 배우자가 개입하면 형제는 멀어진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의 이치다. 형제가 변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이 달라진 것이다. 그대를 멀리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가정을 지키려는 것이다. 형제보다 배우자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본능이다. 그러니 마음 상하지 마라.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라. 형제 관계는 억지로 가까워지기보다 적당한 거리에서 편안해지는 것이 가장 오래 간다. 정약용이 말했듯 관계란 멀리하면 서운하고 가까우면 어긋나는 법. 배우자가 개입하면 형제는 멀어지지만 그 대신 관계는 새로운 균형을 찾는다. 이제는 억지 친밀함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 담담한 평안을 선택하라. 형제는 평생의 인연이다. 하지만 평생 함께 살아야 하는 인연은 아니다. 각자의 가정을 지키며 필요할 때 손을 내밀고 멀리서 서로를 응원하는 것. 이것이 배우자가 있는 형제의 진정한 관계다. 그대의 노년이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잘 들으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